아, 너희 시어머니가 이번에 수술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나에게 VIP실로 예약을 해달라고 말하더군. 나는 브루스를 쳤더니 나에게 지인 할인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걔가 어쩜 그렇게 학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아무튼 난 흉을 보려고 한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내 남편 흉 좀 봤다. 우리 남편이 경진이한테 VIP실 예약해 달라고 했다더라고. 그날 우리 수술한다고. 이 사람 진짜 여머. 너 몰랐어? 아니, 너희 시어머니 수술하는 걸 왜 몰라? 그 아줌마 성격에 온 동네방네가 다 수술하나 부르면 아프다고 떠들었던 사람인데 진짜 몰랐어? 수술하는 건 알았지만 근데 안 간다고 했더라. 동네 병원에서도 수술 가능하다고 했다던데. 우리 남편도 분명히 딱 하루만 지켜보면 되는 수술이라고 했다던데. 병원에서 수술하러 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속아 먹을 수가 있죠? 진짜 속일 만한 게 아니라는데 큰 병원에서 수술하는 걸 왜 속여. 어떤 병원에서 하든 환자가 마음에 드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너희들은 무슨 대형 병원과 관련된 일이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어요. 딱 보면 모르겠니? VIP실에 입원한다는 것이 문제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엄청 친절하다고 알아요. 너도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를 알고 있는 거 알죠? 그가 학교 다닐 때도 한 입만 하고 얻어먹는 일이 바쁠 때도 있었어요. 돈으로 먹는 건 본 적이 있죠? 근데 어머님께서 수술한다고 VIP실로 예약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요. 나이를 먹어서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솔직히 VIP실은 좀 오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칼로를 입원하러 가는 건데 거기서 병실이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알아? 아주 어마어쩌나. 그 와중에 지인 할인을 챙겨달라고 해서 사람이 그다지 크게 변하는 건 아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근데 너는 단지 그 돈을 써서 화가 났던 것뿐이야. 아주 말을 하자면 입이 아프다고 하지. 입이 아파. 또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으니 내가 진짜 동창들 얼굴 보기 좋다 팔려서 그렇게 짠돌이처럼 굴었던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어머님의 병실을 VIP실로 예약하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것도 엄청 간단한 수술만 했다고 해도 오히려 라식하는 게 통증이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고작 그 정도면서 6피실 아우 너무 기가 막혀. 나한테 수술하는 날 잘 봐달라고 의사한테 부탁해달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그냥 그러고 예약을 하고 싶어. 내가 했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말한 말씀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알았는데 수술 자체는 간단하고 입원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비싼 병실을 예약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효자라고는 해도 그럴 수는 있겠죠. 물론 효자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게 선택적 효자로서 기이한 점은 엄청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셋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경진이는 은근히 제게 시어머니의 수술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제게는 말씀 없이 시어머니의 대형 병원 욕실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경진이는 그 대형 병원에서 20년을 일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예약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했어요. 수월해서 경진이를 통해서 몰래 예약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들어올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요. 이런 걸 어떻게 비밀로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남편은 적어도 저한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입원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 이를 갈고 또 갈았어요. 이 사건의 시작은 우리 시어머니가 눈이 침침하다 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를 들어 요즘 이상하게 눈이 잘 안 보이더라.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침침하게 하고. 그래서 안과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안과 없니? 큰 병원은 못 가니? 이왕이면 말이다. 실력 있는 의사가 한 방에 봐주는 게 낫지. 동네 병원은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큰 병원 가보시려면 의뢰서가 있어야 하니까 동네 안과에 가서 의뢰서 한번 써달라고 해보세요.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 일단 동네 안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 동네 병원도 시설이 엄청 좋고 의사들도 실력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대학 병원 의사보다는 치료를 잘하겠어요. 괜히 동네 병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하면 두 번 기는 일이 아니겠죠? 아이 그냥 내가 그 친구 하나 있다면서 그 병원 예약이나 한번 해봐라. 내가 이제는 늘 가서 병원 옮겨 다니기도 귀찮아요. 그 검사들을 새로 다 해야 할 거 없어요? 어머님, 큰 병원은 의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의뢰는 동네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해요.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그런 기본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은 왜 말을 해줘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건지요. 큰 병원이라는 게 냅다 내가 가겠다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친절하게 과정을 모두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해야 큰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글쎄, 아니 안 된다니까 왜 제게 되게 하라고 난리를 치는 건지 미치겠더라고요. 그건 뭐 안약 놓고 감사해야 한다는데 동네 병원 가서 검사하고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내가 두 번 검사하게 생겼냐고. 아, 친구도 다가 뭐 하냐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연병을 떨더니만 이런 부탁 하나를 못 들어주는 사이가 무슨 친한 사이야.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어머님, 이거 나라에서 정한 절차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해요. 이거는 뭐 저기 삼성 회장이 와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제가 안 된다고 박박가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동네 가서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동네 안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이고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거라면서 안심하라고 했나 봐요. 요즘 동네 안과 시설 진짜 좋잖아요. 장비도 죄다 최신식이고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수술하시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또 바락바락 웃기는 거죠. 아유, 나는 절대로 큰 병원 아니면 수술 안 하련다. 동네 안과를 어떻게 믿니 의사들이 말이야? 의료사고 내는 게 죄다 개인 병원에서 내는 거야? 나는 대학 병원 가서 하려니까 얼른 내가 나서서 예약 좀 잡아보고 해라. 어머님 말씀대로 대학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봐야? 검사만 잔뜩 하고 병원비도 비싸고 수술도 그냥 대충 빠르게 진행하고 할 텐데 그럴 바에야 심한 동네 안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니까 의사가 젊음에도 실력은 있다고 동네 평판자자 하던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대충 동네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동네에서 받고 집에서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먼 병원까지 왕래하기도 어렵겠고 수술도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냥 레이저로 조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실수해서 실명하는 일도 없다고 하죠. 아우, 동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믿어. 자고로 대한민국 최고 의사들은 모두 대학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 아냐? 싫다고 해도 예약을 잡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100번 말해도 고집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나에게 말했어. 너가 우리 엄마에게 설명을 잘해서 동네 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게 설득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나 우리 엄마나 서로 고집을 부려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엄마는 내 말을 잘 듣으시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손을 뗀다고 하지만 나도 고집을 부려서 시어머니랑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손을 뗐어. 근데 정말 우리 남편이 기가 막히게 잘 설득했다고 해. 시어머니는 그 뒤에는 나에게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 입을 꾹 다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제 성격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니 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수술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남편도 그러시고 시어머니도 그러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궁금하잖아요. 수술 후 회복도 해야 할 텐데 저 아직 우리 아들한테 말 못 듣고 있는데요. 그냥 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거기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했지? 괜히 와서 정신 산살하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빠르게 수술하고 집에 와서 쉬라는 건데 쉬는 것이 최고래요. 우리 시어머니는 쉽게 수긍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그럴까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또 우리 시어머니를 슬쩍 지켜보게 되네요.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평소에 자신의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조금 침침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안과를 예약할 만큼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성격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찾아 먹는 분이었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말이에요. 가령 바빠도 보양식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분이었어요. 가장 놀란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머님, 이거 뭐예요? 솥에 무슨 뱀이 들어가 있어요? 라며 제가 소리쳤어요. 아, 어머님, 이거, 아이고, 아우, 아니, 뱀 좀 꾼 거 같아요. 그렇게 환장하던 어머니가 바로 그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이 뱀을 말이야, 뱀 장수한테 사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푹 깨었어요. 그 국물은 한국에만 있다고 해요. 뱀이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뱀을 누가 잡아먹어요? 뱀술도 기겁을 하겠는데 뱀을 삶아서 어머님 제가 진짜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난 잘 먹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뼈도 튼튼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젊은 때보다 배가 조금 나왔지만 이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병원에 가서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면서 왜 뱀을 먹는 거죠? 그 뱀을 보고 악몽이 나를 괴롭힌 적이 있어요. 어쨌든 몸 관리를 열심히 하시니까 뜬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될 땐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급히 가신 거죠?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병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난리를 쳐서 시어머니가 건강하면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도 없고 좋지 않겠냐 싶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영양제가 뼈에 좋다고 난리를 쳤는데 내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뼈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 좀 사다오 하면서 고민 중이에요. 어떤 영양제가 30정에 8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벌지 않고 남편한테 받는 용돈으로도 얼마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꾸 살라고 요구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요. 시어머니께서도 휴대폰을 사용하시지만 옛날 사람이시라 그런지 맞춤법도 잘 모르시고 전화나 문자 서비스밖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회원가입이 어렵다고 느껴 하시면서 저에게 부탁해 오시며 자연스럽게 돈을 주냐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 돈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살 경우 입을 싹 씻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작 8만 원짜리 영양제 하나만 사도 끝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께서 복용하시는 영양제로는 종합 비타민, 철분, 아이언, 마그네슘, 뼈 건강, 유산균 등 하루에 아량만 수시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종합 영양제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모두 시어머니께서 복용하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가요. 거기에 돈이 없다며 용돈을 달라 하고 보양식을 철들면 사달라고 해요. 전국에서 나오는 산해지 및 인삼송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엄청 사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냐고 말하면서도 그것 하나도 못 해주냐고 물어요. 이게 1년이면 얼마나 나가냐고요. 한 달에 시모한테 들어가는 돈만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 나이는 벌써 46살이에요. 자식들도 고등학생이라 수능 준비도 하고 학원 다녀야 하고 문제집도 사줘야 하죠. 더군다나 요즘 어린이들이 먹는 게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화장품도 화장품이고 옷도 옷이고 그냥 돈을 잡아먹는 귀신이 나로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 놀 수 없으니까 일일이 챙겨주면서 용돈도 주는 게 필요하죠. 아이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서 항상 데리러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위험한지. 범죄 사건이 하루가 다해 일어나니 애들이 밤 10시나 11시에 학원을 끝내면 너무 늦잖아요. 게다가 학원에 남아 자습하다 보면 12시까지도 끝나게 되어 위험하게 애들을 집으로 걸어오라고 할 수 없어서 차로 마중을 나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차 유지비도 꼭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차가 오래되어서 구멍이 많은데 유지비가 많아요.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신사 한탄이 좀 길어지네요. 아무튼 돈이 계속 나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 남편이 혼자 외벌이로는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외출을 해야 해요. 연년생으로 자랐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그 당시에는 드물었던 재택근무를 하며 돈을 벌어 기반을 다졌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돈이 되냐고 물으면 아유, 조금이에요. 당시에 그 돈조차도 귀중했고 아이들을 돌봄하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니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해 기뻐했었는데 지금은 그 결정이 후회스러워요. 그냥 밖에서 일을 하고 가족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다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제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서 난입것만 하나 사본 것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 해진 옷을 입고 몇 년 된 가방을 들고 가더라도 내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돼요. 우리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을 쏟아도 소중한 효도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시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연금까지 받고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 돌봐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연금을 받거나 저축하여 둔 돈, 그리고 보험금으로도 충분하게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맞추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우리가 어머님에게 넣어주는 돈을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보, 대신에 어머님을 위하여 보다 더 유익한 방법으로 돌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주버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매년 우리나라에 오실 때 어머니 통장에 큰 돈을 넣어주시는 일도 그만큼 어머니를 아껴주시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 원래 돈이라는 것이 한 번에 크게 들어오면 또 쉽게 쓰게 되는 법이야. 우리 엄마도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을 텐데 형이 돈을 줘봐야. 얼마나 준다고, 거금도 다 얘 말이야. 아, 그럼 신우가 주는 돈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몸에 좋다는 해산물들 나오면 엄청나게 보내주고 그러잖아. 아, 진짜 가까이 사는 게 우리 가족밖에 없어서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 맨날 나한테 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부려먹고 시켜먹는데 아주 죽겠어. 내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잖아. 세상이 얼마나 디지털이 되었냐? 엄마가 기계 하나 잘 다룰 줄 모르니까? 아, 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할 줄 아는 일을 너한테 시키는 거 봤어. 내 말대로 가까이 사는 게 우리밖에 없어.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 해봐. 맨날 돈만 들어가는 걸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 진짜. 이사를 해서도 안 돼. 부산에 가자고 했는데 미국을 가자고 했어? 어머니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 우리 엄마는 자식 3명이나 낳고 옆에 부대에 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가면 엄마는 홀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 적어도 엄마가 아파할 때 돌볼 자식이 1명은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가 딱 좋잖아. 아이들 교육도 잘 되고 직장도 가깝고. 진짜 누가 보면 나는 엄마가 없는 줄 알겠다. 하지만 나도 엄마가 있거든. 우리 엄마는 한번 보러 오는 것도 당신 눈치를 보고 보기에 어떻게 내 눈치 한 번 안 보고 그렇게 사줘 할 수 있는 거니? 엄마는 내가 필요한 것을 살려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어째서 또 장모님과 상관을 맺고 있지? 거기서 장모님이 말로 딸이니까 살려주는 거야?
우리 엄마도 우리 막내 동생한테는 그런 식으로 잘 돌봐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믿음직하게 기댔으면 좋겠어.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막내 돌자 동생한테도 돌아보다가 그것에 대해 말했다. 그게 아무 쪽으로든 마침내 집안 아이 생활이 불편하신, 그러니 당신은 언짢다며 섭들케요. 하늘을 얹지 않아 전혹. 하지만 번임, A 주인, 학생 너도 너무 서불안된다신지는 비하면 데이터 출신은면 지금 대낸비 비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신우도 부산에 살면서 KTX를 타면 금방 오는 건데 자주 좀 들여다보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전부 다 맡기고서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고마워하니까 얄미인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돌아와서 비아어피 실병동을 잡은 게 왜 문제냐 싶으실 겁니다. 아, 문제 맞죠?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정엄마도 6개월 전에 발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바람에 급하고 위험한 건 아니지만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던데요. 아, 장모님은 어쩌다가 발가락을 골절하셨다고요? 그러니 조심 좀 하시지. 나이 먹어서는 자기 몸 챙겨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식은 자식들 나름대로. 속상하고 장모님이 아프셔서 속상하고 있어요. 아휴, 이러니까 밖에 맘껏 나갈 수 없죠. 우리 엄마라고 뭔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셨다고. 그냥 걸을 때 틈 사이에 발가락이 딱 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그냥 꺾여서 골절된 거래요. 걸을 수도 없고 노년이라 뼈가 조각나서 그걸 맞추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진이에게 말해 놓았어요. 아이, 그 발가락을 끄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동네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경진이에게 찾아가서 수술 일정을 잘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원문과 직원이라면 병실 배정을 받기도 편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실도 설마 인실 뭐 이런데 잡은 거 아니지 보니까 장모님 보험도 충주에 해제해 나오는 것도 없더구만. 아휴, 그 참 나이 들어서 돈 잡아먹는 귀신이다. 귀신이야. 뭐라고? 아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말 알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남들은 노쇠한 부모님들 편하게 지내라고 1인실 잡아준다는데 진짜 당신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효도하고 싶거든. 어머님한테 당신이 하는 거 반만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언제 장모님한테 그렇게 못했다고. 아이, 우리 엄마랑 비교를 하면서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른 실을 잡아드리냐? 애들 학원비 나가는 게 얼만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에게 있는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혼과 관련된 계획을 더욱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안보다 이혼 소송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 남편은 괜찮냐고 다독여주려 했어요. 당신 괜찮아. 오늘은 뭐 좀 먹었어? 계속 잠만 자서 어떡해? 약이 많이 졸린 이야긴가 어머니가 잘 챙겨주셨지요. 아, 다행이다. 어머님이 곁에 계셔서 나 떠나면 이런 생활을 할 텐데 나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우리 애들 잘 챙길 수 있겠어? 아이,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서 컨디션을 올릴 생각만 해.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당황해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못해도 지금 내가 마음에 들어 후후 근데 난 법인 여행상품 직영사장인데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 다니니 어느 일부로 잃은 미나지 능 만나 있고 항상 해결이나무 해해 보내야 합니다. 낙다. 시를게 나 아니 쉽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이나 일이 해야 내야 지금도 갓나키를 과면이 좋은 정원 이어씻는 다입니다. 존업군내 쇼도 한다면 바살도 찍기 않는 해야 그래기는 했다는 해딱을 바늘 때 이 드쇼.
까이호 하는 것 5653. 무잭들이다 등 지금 도는 아련회하니까 하면 발쳤도 했다 나 하는 측는 이신가 아립니다든 에띠트딥다요 할 간포개까지 vs 서면 하이찬 정도 모람해질지 같습니다. 비행기 표도 인사팀이 모두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곁에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수술하는 날 왜 오지 못하는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주선으로 예전에 남편의 호감을 가졌던 여자와 남편이 재회했었고 벌써 여러 번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와 함께 어디론가 놀러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건 어디서든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함께 병원에 가면 제가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걱정되고 있었는데 잘 되었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아빠가요. 바쁜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생각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을 당신이 돌봐주지만 회사에서 기반을 잘 다져놔야 해요. 아이, 나는 괜찮아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올 거니까 엄마 아빠랑 병원에 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잘 다녀와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 나도 퇴원해 있을 테니까 집에서 잘 지내면 돼. 그래요. 장모님과 장인 어른께는 따로 얘기할 거예요. 당신 혼자 가지 않아도 돼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나는 원래 씩씩하니까 이 정도는 용납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일이 먼저야. 마음속으로는 아내님의 병을 치료하며 천천히 나아가고 싶었어요. 아내가 수술을 받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을 할 생각이라니요. 생각해보니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남편에게 매우 실망했고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내 아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과 애 낳고 살아왔다는 것이 소름 끼쳤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 부모님과 가기로 했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저쪽 집안에서는 저를 위한 말로 오해하고 내쳐버리려고 한다고 해요. 벌써 남편은 새 여자와의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고 아마 출장도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도 믿지 못했어요. 아이 뭐라고, 정서방이 아니다. 우리 정서방이 그렇게 사람이 아니야? 다정한 편은 아니어도 얼마나 짙고 고든 사람이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빠가 보건대 그래?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여지가 있거든. 그런데 그 장소 방은 절대 아니에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무뚝뚝하지만 가정에는 성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더 충격이었죠. 아무튼 제가 암 일기란 걸 말하지 마세요. 지금 말기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휴, 그래, 알았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라고. 그런데 정말 정서방이 그랬다고? 엄마는 믿기지를 않는다며 시어머니도 그렇다고 해? 열길 물속은 알겠어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이에요. 저도 충격 먹었다니까 제가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남편을 내치려는 마음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웠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입원해 있는데 시어머니가 형식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수술 잘. 마침내 끝났어요. 저도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일단 의사가 차도를 봐야 퇴원할 수 있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 그 말이 쉽지 않아. 수술로 끝내기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여행을 가서도 걱정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전화가 왔었거든요. 여행이라고 출장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에게 일주일 싱가포르로 출장 간다고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 맞아 출장이었어. 내가 헛소리 했어? 그러면 수술하고 피곤할 텐데 좀 쉬어라. 역시 여자의 직감은 역시였어요. 난 왜인지 그 여자랑 여행 간 것 같았는데
어머님이 말을 통해 실수를 해서 확신했어요. 이렇게 되면 쉽거든요. 남편의 도착과 출발 기록과 그 여자의 도착과 출발 기록을 조사해보면 둘이 같이 여행했음이 확실해집니다. 이는 나에게 유리해질 거예요. 겁니다. 화가 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증거 수집뿐이에요. 수술은 너무 잘 되어서 앞으로 지켜보자고 해서 일주일 후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여자랑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지 예전에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과는 다르게 아주 활기차 보이더군요. 일주일 만에 만난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왔구나. 컨디션은 어때? 앞으로 수술은 얼마나 더 해야 해? 항암도 해야 돼, 그랬죠? 하지만 이미 많이 안 좋아져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닫았다고 해서 항암 얘기했지만 엄청 힘들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싫다고 하고 그냥 살기로 했어요. 살이 많이 빠졌네. 아이고, 혼자 많이 힘들었지? 나도 출장 가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 일단 제가 씻고 올게요. 제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저희 부모님께 바로 내려가시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마음이 약하신 편이셔서 만약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해버리면 일이 꼬일 것 같아서 제가 혼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다고 얼른 내려가 보내려고 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원래 남편은 주말에는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바람부터 잔뜩 꾸미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암 수술을 받고 태어난 후에 그런 날이었거든요. 당신은 어디를 가실 건가요? 머리에 그렇게 힘을 주고 가시네요. 어디 좋은 사람을 만날 건가요? 외출해서 미안한데 아이 부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셨다. 내년에 제가 승진하는 해이고 상무님께서 백 써주신다고 하셔서 같이 보자고 했대요. 나는 가봐야 해. 아, 그래요? 전보다 더 잘 되는 게 느껴져요. 잘 됐어요. 우리 애들이 나 없어도 부족함 없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잘 나가면 더 좋은 거니까 가서 상무님 비율을 잘 맞추고 오세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날 같이 있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도 늦진 않을 거예요. 저녁 잘 먹고 계세요? 아, 밥 잘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아우, 제 걱정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뭐라고? 어서 가요. 일어나요. 늦겠어요. 나중에 그날의 블랙박스를 찾아서 보았죠. 그런데요, 세상에 제가 큰 힘들이지 않고도 증거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차에서 뭘 했는지 더러워서 다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제정신 아닌 것들 혼내줄 만한 증거는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증거가 모으면 확 터트리면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결국 왔습니다. 그날은 우리 작은 딸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족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선물을 주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그러나 아침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인 언니가 미안해서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시간이 부족해서 저녁은 함께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엄마와 오빠와 함께 맛있게 먹고 아빠와는 주말에 밥을 먹어도 되겠죠? 아빠를 미워하고 정말 싫어서 내 생일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아빠는 항상 바빠서 함께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오늘은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 날이라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아빠가 최대한으로 할게요. 빨리 맞추고 올 줄 알았지만 결국 딸은 울면서 유출했고 남편은 뻔하게도 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왔더군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저는 아주 꼼꼼한 면이 있어서 그 여자의 정보 몇 가지를 조합해 SNS를 확인했고 유부남과 놀기를 자랑하는 데까지 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코가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뒷모습이었지만 그날은 그 여자와 한 달째 만남이라 레스토랑에 다녀왔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딸의 생일을 모르는 척하고 외도 상대와 데이트를 즐기는 내 남편이라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밤 남편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밝히려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딱 한마디 던져주었어요. 여보, 축하해. 오늘은 딸 생일이야. 당신은 한 달째 만남이라 시간이 빠르다고. 벌써 한 달이라니 장난으로 사귀는 거니 꼭 결혼할 사이인 거지. 아니 그를.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뭐 내 뒤 캐고 다닌 거야? 그냥 나 죽고 나서 해야지 그랬어. 그럼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뭐가 급해서 그런 거야. 나 저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알아? 그래서 내가 어쩔 건데. 내가 뭐 이혼 소송이라도 할 거야? 하루하루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입장인데 당연하지. 내가 가더라도 당신과 이혼하고 갈 거야? 내가 그래야 편하게 눈 감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러는 거야? 장난하나 진짜. 당신 각오해. 다음 주에 이혼 소장이 당신 회사로 갈 거야. 그러니깐 각오하고 있어? 이 파렴치 않아. 이혼 소장이 작성되어 우편으로 날아가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서 미리 변호사를 이야기해 놨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배송받을 수 있게 돈을 다 썼습니다. 이 집은 우리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니까 재산분들은 이후에 돈을 다 돌려줄 거라서 나의 집이어도 새벽에 어디론가 나갈 필요가 있어서 이리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내 옷이 모두 여기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건가요? 왜 걱정하냐고요? 엄마 집에 가든 상간녀 집에 가든 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남편을 그날 집에서 쫓아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혼 소장이 회사로 날아가자고 전화해 완전 노발대발했어요. 그래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도 그리 사람은 화가 날 뿐이겠죠. 남편 없이도 잘 살아가려고 하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애들도 더 단정히 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했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며칠 후 시어머님이 말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왜 왔나요? 아빠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빠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너 꼭 그렇게 해야 하니? 그럼 와이프, 아내 두고 바람 피우는 남편인데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그런 말 하실 거면 가세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님을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너는 우리 아들을 인생에서 끝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너 고가는 마당의 위치 자료라도 챙기려고 하는 거냐? 5천만 원이다. 이 정도면 너년 노자 돈으로 넉넉할 것이다. 도장하고 우리 아들을 편안하게 놓아주거라. 그 뒤로 이혼 소장을 건네주었다. 주더라고요. 소송 말고 협의로 이혼하자. 아이. 그게 더 빠를 거야. 안 그러면 그 돈 다시 빼앗길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지요. 시어머니 이론상으로 저는 죽으려면 몇 달은 걸리고 최소 6개월까지 있던데. 그 여자는 3개월 후에 해외지사로 간다던데.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결혼을 시켜서 같이 내보내려는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또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은 거죠. 결혼을 안 시켜서 그 여자를 홀로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하고 새 출발하는 사람한테 전부초까지 치르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와 이혼을 종용해서 빠르게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떠날 사람이니까요. 저는 코 숨을. 저를 두들겨서 어머니께서 사실을 모르셨군요. 사실 말씀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받고 완치되어 회복 중인 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 그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가 아버지께서 급하게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길고도 짧은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엉뚱한 움직임으로 아들이 죽음의 문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서요. 완치되었다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라도 말이 어느 정보로부터 전해졌는데 분명히 말이 있을 리 없잖습니까? 남편이 혼자 오해를 하고 나서 그만이라고 오해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바로잡기 기회 없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행하시고 계시죠. 그렇기에 이용하세요? 어머니는 당연히 깜짝 놀라셨을 테니 그런 거죠. 눈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얼어붙은 모습을 하고 계시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학병원입니다. 정진영 환자 보호자님 되시나요? 아, 지금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이송되어 왔어요. 일단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하시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인간이 그날도 월차를 쓰고 그 여자랑 데이트를 갔던 겁니다. 낮에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졸로 운전하던 트럭에 깔려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사고 소식에 놀라 시어머니와 함께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그 여자도 심하게 다쳤고 남편 상태가 더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타깝게도 손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상태에 오열을 했고 그 후에 그 여자 쪽 집안에서도 부모들이 왔어요. 병원 안은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자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여자 쪽 집안에서 제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누구세요? 그 환자와 관계가 어떻게 돼요? 누구신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저예요. 저는 아직 와이프가 될 예정인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쪽은 누구세요? 뭐라고요? 아니,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세요.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와이프가 이렇게 확실히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와이프가 병으로 죽어서 재원시킨다고 말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걸 아셨나요? 그건 몰랐어요.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건 알았어요. 있고요. 네, 암이기 한데요. 사람들이 말기를 착각해서 저 곧 죽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 일기라 엊그제 수술받고 완키하고 있어요. 죽을 일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면 우리 딸이 상관여가 되는 거야? 어머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민 거야? 어머이, 러운 사람들, 당신 내 딸 어쩔 거야? 내 딸 인생 어쩔 거야? 어머님은 여자 쪽 부모님께 멱살 잡히고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결국 남편의 재혼은 물거품이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시키면 그게 부모있어요. 개차반이 저는 그때부터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에 잡히든 말든 욕을 먹든 말든 뒤로 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도 얼굴을 못 드시기에 그 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다쳤고 상대방도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을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자 시어머니가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에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이 내가 없으면 혼자서 자라야 한다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 너도 자식이 있으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다시 잘 살 수는 없을까요? 왜냐면 팔 하나 없는 자식을 저에게 떠넘기고 아이를 이용해서 병수발골이 돌리는 거예요.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이라고 더 이해가 안 돼요? 아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지했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어머니까지도 어머님이 남편이 더 계시해요. 남편이랑 민간의 신뢰가 있어서 혼인 생활을 이어가겠어요. 그동안 소를 중지하고 있었던 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다쳤으니 봐주고 있었던 거야. 절대 흔들려서 아닙니다. 다시 소 제기할 테니까 가오나 하세요. 저는 그 뒤로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을 했고요. 당연히 승소해서 엄청난 위자료를 다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 집에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해요.
얼마나 괴로말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제 전 남편은 손 때문에 전에 했던 사무일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퇴사 처리돼서 다른 일을 찾아보게 됐다고 해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해야 했어요.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린 만큼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전에 일했던 것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파트타임 일을 하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고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상관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무인 가게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 일이 성공해서 식비를 마련했고 무인 스터디룸과 무인 문 방귀로까지 확장해 돈을 벌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돈을 버니까 더 좋더라고요. 정말 잘 푼 경험이었어요. 세상에 순리가 있는데 욕심으로 그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이 저에게 잘 어울리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제 교훈을 잊지 마시고 꼭 순리대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